그 방만한 경영의 원인이 경영의 불투명성 또 지배구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박홍수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봤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비전문가 낙하산이 와서 네. 낙하산 신임 사장이 와서 뭐 철도를 잘 모르는 가운데서 경영한다든가 또 지금 17조 적자가 전부 경영 부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17조 중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탕감할 수 있는 것이 한 40 내지 50% 정도지만 나머지는 경영 부실에 의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해줘야 할 PSO라고 해서 벽지 적자 노선을 운행함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비율은 코레일에서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부의 책임도 있고 코레일을 운영하는 분들의 책임도 있고 하지만 코레일은 좌우지 어떻게 됐건 간에 새롭게 네. 태어나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서로 기득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전부 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개혁 얘기 나오면서 특히 이제 사측 입장에서 계속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철밥통이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율이 지금 지출 지부에서 전체 코레에서 지출 지부의 46%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겠는데 이건 뭐 반 정도 나가니까 이건 높고요. 몇 년 전에서는 이거 50%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경영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코레일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6,3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어떤 그 운영기관에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사실과 많이 다른 측면인데 지금 이 철도공사의 연봉이 6,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공기업 27개 공기업 중에 25위 순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경력이 20년 정도 되고 이 평균 연령이 49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탄 직장에서 20년 정도 근무하고 또 평균 연봉 6,300이지만 각종 세금, 4대보험 이런 걸 제외하고 한 5,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OECD 국가 세계 10대 경제국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근무해서 5천만 원 정도 집에 가져가는 것들이 어떤 그 무렴치하고 귀족 노동자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이 성이 차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철도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고 동종업계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철도는 거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 비중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 동종업계를 비교해봐도 이 인건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철도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를 통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고 비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거 인건비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발전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천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좀 고민하신 해결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발 KTX 같이 알짜배기 노선의 수익성들이 코레일의 건강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 돼야지 알짜배기 수익 노선만 딱 띄어서 자회사가 운영하고요. 또 모회사는 그로 인해서 부실을 갖게 된다면 끊임없이 이런 비율의 이 순환 속에서 회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47% 정도고 외국은 30% 정도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 어쨌건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은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을 하고요. 예. 한국도 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외국은 수입 구조에서 한국은 운송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본만 해도 운송 수입 외에 부대 수입이 2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사회적 환경과 특성이 있거든요. 신주쿠역만 해도 하루 그 유동인구가 340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는 부대 사업은 0.5%도 안 되고요. 대부분이 운송 수입입니다. 이런 운송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인건비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이런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 고속선의 수입 노선들이 철도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같이 통합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인건비 비중이 높다라고 비판하기에는 각국의 나라의 현실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 인건비가 사실은 높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그 비중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알짜 노선을 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반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KTX 수서발 KTX 차에서 설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적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철도 산업 구조를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효율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말하자면 이 두 개의 회사 또는 여러 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들어가는 또한 비효율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로 현실화 될 것이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철도는 지금 이제 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리분이 못하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자. 지금 현재로는 지금 코레일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경영기법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철도를 효율화하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을 고수하는데 또는 그 유지하는데 지금 내부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외부의 시각입니다. 예.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면 무조건 경영의 효율화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박 의원님께서는 해외 철도 사례 중에서 좀 어떤 모델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송다로 의원님께서 세 개는 다 경쟁 체제로 되고 있다. 이게 사실과 다르고요. 이제 국토부도 독일 같은 경우는 200여 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업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독일 철도의 주 간선 노선 99%를 독일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가보면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SNCF, 프랑스 철도공사 외에는 철도회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요 간선 노선들은 그 나라의 대표적 공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극히 일부의 경쟁 체제가 도입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폐해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세계 일반적으로 경쟁 체제가 다 도입되고 있는데 한국만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외국의 어떤 특정 사례를 한국의 사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가져와서 이것들이 한국에 어떻게 접목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적용돼야지 무조건 뭐 독일식 사례가 좋다 해서 들여오면 그것은 굉장히 한국 철도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지금 경쟁 체제도 지금 말씀하신 주요 간선은 다 코레일이 하고 예. 수서바 여기 일부 노선만 떼어서 하는 것이고 예. 또 이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는 예. 서울 지하철에서도 성공 예. 사례로 인천공항도 그렇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토부 발표로는 서울 지하철도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서로 경쟁에서 효율화됐다고 하는데요. 경쟁의 기본적인 전제는 선택을 통한 배제입니다. 이 A가 좋기 때문에 B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지하철공사 1, 2, 3, 4호선이랑 도시철도공사 5, 6, 7, 8호선은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노선, 그 노선을 타려면 그 회사를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열차 요금, 운임 요금도 똑같고요. 서비스 수준도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적으로 지역적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경쟁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걸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용인 경천철과 코레일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노선에 여러 가지 회사가 이렇게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물론 뭐 한 노선에서 여러 회사가 운영하면서 경쟁돼 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쟁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가 어떤 지역이거나 어떤 노선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코레일의 경영 상태를 어디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환경을 만들자는 뜻에서 경영 체제고, 일본도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 6개의 큰 JR 회사가 있고 한 50여 개의 사찰이 있는데 그 경쟁을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쟁 안 하도록 돼 있는 노선상에서 하지만 거의 야드스틱 컴피티션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서로 그 경영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한 노선에 단일 회사가 운영한다고 해서 이건 경쟁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너무 경쟁체제의 개념을 너무 좁게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아까 공통적으로 낙하산 인사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가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인식이 일치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낙하산 경영인보다도 철도 마피아가 문제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회계 자료 또는 경영 자료 가지고서 외부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틀어 쥐어봤다. 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뭐 일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레일의 전임 사장님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어서 예.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분들 말씀이 자기가 왕따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사석에서 했는데 제가 공개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신임 사장이 갔을 때 왕따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수소발이 알짜라고 하셨잖아요. 예. 수소발. 그 진짜 알짜입니까, 거기가? 이 서발 KTX는 이미 그동안 한국에서 89개의 노선이 있고요. 코레일이 관할하는. 예. 그 중에 주요 간선 22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수익을 올리는 선은 경부선 KTX 노선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경부선 KTX 노선의 지선을 통해서 수업 평택간 신선이 건설되고, 이 주요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당연히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이건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속선에 대한 알짜 배기 수익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KTX 대체 인력 이틀 만에 1,700여 명이 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노사 간의 갈등의 폭은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이번 철도 사태 어떤 방향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완전히 좀 속된 말로 양쪽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도저히 양보를 할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지금 개혁해야 할 대상이 꼭 코레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기업, 전체 우리나라 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500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단초인데, 불행하게도 그 단초에 지금 현재 코레일이 낀 것 같아서 철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양보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현재로서는
이 불법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노조가 이 불법이라는 측면을 해소하고 또 민영화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를 일단 믿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을 조속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좀 어제 밤에 뭐가 급했는지 날치기로 급속으로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이것이 뭐 새 정부가 추진한 어떤 사회적 합의 방식이라면 이건 국민적 상식과 합의 정신에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정말로 전문가들이라든지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한국철도에 제대로 된 발전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지만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밀실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한 번도 광장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철도 같은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가역적인 특성이 큽니다. 한번 이 구성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같은 철도 민영화가 돼서 큰 사회적 폐해를 갖고 와도 제대로 이걸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겪기 전에 사회적으로 큰 더 비용을 치르기 전에 보다 본질적인 철도 발전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왜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좀 더 넓은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에 추진해도 충분히 시간도 있고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송다로 전 철도대학원장, 현 우성대 교수, 그리고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 지내셨고요. 현직 기관사입니다. 두 분의 견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